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의 유희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금요강좌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상을 바꾸는 스마트 금융 트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면서 저희가 올해 했던 금요강좌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통화정책, 경제학 관련된, 모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단언컨대 오늘 금요강좌가 올해 진행됐던 금요강좌 중에서 가장 듣기 편한 금요강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세상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등장, 여러 가지 성능 좋은 IT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세상의 금융 트렌드를 약간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몰랐던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이런 스마트 금융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스마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대두로 해서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제목에도 스마트 금융 트렌드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스마트는 뭐고 스마트 금융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간략한 정보들과 몇 가지 정의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 금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국내, 그러니까 전자금융, 통칭 전자금융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이 어느 정도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전자금융의 동향이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중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간략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그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학을 전공한 집단인 한은에서 이런 주제로도 강의를 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산학을 전공했고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한은이 첫 번째 직장이 아니고 삼성전자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2009년 10월서부터 한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IT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좋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과연 스마트가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는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가장 대표적인 지식 포털인 네이버에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오는 게 스마트카. 그러니까 요즘 이슈가 많이 되죠. 스마트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아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스마트 기어서부터 통칭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글로벌 쪽의 지식 포털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줄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글의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마트카나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조금 비슷한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잘 아는 얼굴이 한 명 딱 나오죠.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마트 키라고 해서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아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기어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 키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쪽은 약간 좀 그냥 똑똑한, 저희는 그냥 스마트 디바이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글로벌 쪽에서는 좀 똑똑한,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조금 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전에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맵시 좋은, 깔끔한, 똑똑한, 영리한, 이런 정도였고요. 두산 동아사전에서 현명한, 단정한, 세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약간 현재 추세에 맞는 똑똑한 것들을 통칭해서 지칭하는 것들이 스마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였고요.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위키페디아라는 백과사전에서 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국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다기능의 뜻으로 쓰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영문 홈페이지는 의미는 되게 비슷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 잔머리가 좋은 이런 쪽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라는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스마트 금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그럼 그동안 세상을 스마트하게 만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상을 스마트하게 만든다라는 거의 핵심에 들어가는 부분 하나가 정보라는 겁니다. 정보. 통칭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데이터가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글로 자료라고 하고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료라는 거는 그냥 저장된 모든 이벤트들이 자료입니다. 근데 정보는 그 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그 이펙트를 주는 것들을 정보라고 통칭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스마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적시에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변하면서 발생한 정보들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느냐가 주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 관건에서 봤을 때 제일 처음 세상을 스마트하게 만든 건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입소문으로만 귀를 통해서 전달되던 것들이 활자화돼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605년에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국내에는 1883년 한성승보가 첫 번째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이 세상으로 나옴으로써 바뀐 것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대중들에게 신문이 배포되면서 지금 당장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언젠가 이전에 있었던 사건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거죠. 두 번째 바뀐 거를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전화입니다. 전화는 1876년에 미국의 벨이 개발을 했고요. 그 국내에는 1896년 덕수궁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는 신문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어떤 특정 대상자한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대신 소수의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냥 한 가지 국내 전화가 도입된 거에 대한 뒷이야기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덕수궁에 설치된 전화가 첫 번째 사용된 것이 김구 선생님의 사형 집행을 막는 데 사용됐다라는 그 정설이 아닌 그냥 뒷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여부는 더 자세한 걸 알아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디오인데요. 라디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죠. 전화는 특정 한 사람과 통화를 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라디오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는 1895년에 이탈리아에서 상용화가 됐고 국내에는 192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에 비해 특정인에 제공되던 거에 비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전파된다라는 게 틀리고요. 좀 더 자극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영상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가 나오게 됐고, TV는 1928년에 나와서 국내는 HLKJ TV라고 해서 1956년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더 현실감 있는 그 정보를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문서화된 정보가 아닌.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PC인데요. PC는 1962년에 이탈리아 피에르가 상용화를 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PC는 IBM에서 최초 개발한 IBM PC들을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1981년 삼보 컴퓨터가 처음 보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PC의 특징은 내가 PC에만 들어가서 PC 통신에 로그인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된 거에 그냥 참고로 보시게 되면 국내에 도입하는 주기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앞서서 나와서 세상을 스마트하게 만든 기기들의 덕분으로, 매체들의 덕분으로 점점 소식이 전파되는 속도들,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들이 빨라지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기기들을 빨리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최근에 세상을 스마트하게 한 거는 좀 더 빠르게 국내에 도입이 되죠. 해외에서 생긴 것도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는데요. 첫 번째가 모토로라에서 1973년 개발한 핸드폰 단말입니다. 국내에는 1984년 SKT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에서 도입을 했고요. 대중들이 사건,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대역 통신이라고 얘기하죠. 최근에는 LTE 뭐라고 하죠? 하여튼 선전하는 굉장히 빠른 전송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통신 기술이 중요해졌던 이유는 얼마나 빠르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광대역 통신이 나오게 된 것도 동영상 보기 서비스죠. 비디오 온 데만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 대량 정보를 처리하게 가능하게 됐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최초의 스마트폰은 1996년에
핀란드 노키아사에서 제일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것도 2001년 SKT에서 했고요.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보다는 한국말로는 복합단말, 뭐 PDA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국내도 2009년에 아이폰 도입과 함께 이제 망이 개방됐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좀 더 정보들을 실대중들한테 빠르게 전파되는 장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과거에는 통제가 됐었으나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단점이 될 수는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유용한 것들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들의 보급 속도를 보면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는 미국의 예인데요. 미국 국민의 40%가 해당 매체를 가지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라는 걸 조사해 보니까 전화 같은 경우는 64년인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불과 10년 만에 미 국민의 40% 정도가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기기들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아주 좋은 점이 전파되기도 하고 나쁜 점이 빠르게 전파되기도 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융 역시 약간씩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던 말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금융입니다. 스마트 금융. 스마트 금융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한 명시된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통칭해서 그냥 스마트 금융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전자금융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일렉트릭 뱅킹인데요. 세계 결제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전자적 채널을 통한 소액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거액 전자지급 및 그 밖에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도매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데 예전에는 장표로, 저희가 이제 장표 방식이라고 하죠. 이제 써서 주판인가요? 주산을 이용해서 이제 했던 작업들을 전산된 방법으로 전자적으로 입력을 받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프로세싱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이 전자금융의 협의의 전자금융의 의미가 될 거고요. 약간 광의의 전자금융 의미를 보면 금융기관 등이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하여 금융 업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 상품 판매, 금융 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 결제 등 금융 영업 및 이에 부수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벌써 국내는 특히 더 다 전자금융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고 보여지죠. 예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카드는 아빅 방식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전표를 전달한 다음에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마그네틱으로 긁던가 아니면 IC 칩을 접촉을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그 거래 정보가 전달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대량의 정보들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전자금융이 요구하는 전자금융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금융 서비스가 전산화가 돼서 전산화가 됐다라는 거는 IT 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 통신 기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복합적으로 가미가 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전자금융과 반대로 해서 그럼 최근에 얘기하는 스마트 금융은 무엇이냐? 어느 곳에도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칭해서 아까 저희가 스마트를 똑똑한 편리한 그쪽으로 봤으니까 똑똑하고 편리한 금융이라는 것으로 통칭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한국은행이 매년 6월경에 그 전자금융 세미나라는 것도 개최를 합니다. 그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주제들은 대부분 전자금융과 관련된 뭐 보안 이슈들도 있고요. 아니면 모바일 지급 결제에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도 세미나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강사로 모셨던 국민은행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발표 자료를 보면은 고객이 다양한 금융 채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 금융을 정의하는데 스마트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리커시브하게 부르는 꼴이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을 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롭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스마트 금융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느냐.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 그 스마트 금융 영역은 오픈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 뱅킹이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터넷 뱅킹이 공인인증서라는 문제에 걸리면서,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라는 문제에 걸렸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를 국내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OS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오픈 뱅킹이었습니다. 오픈 뱅킹. 그러니까 MS 운영체제에 윈도우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얼마나 다양한 그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를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현재 국내 모든 금융기관들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다양한 브라우저와 다양한 운영체제를 서포팅하도록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뱅킹인데요. 스마트폰 뱅킹 제공 안 하는 은행들 없죠.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과 거의 유사한 기능으로 제공을 합니다. 거의 기능들도 나중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도 한번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순한 조회 업무서부터 입출금, 카드 업무, 지점 찾기, CDATM 찾기, 이런 것들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정형 상품.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형 상품은 예적금도 있고요, 대출 상품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고객이 원하는 그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를 하죠. 대부분 다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렛 서비스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죠. 전자화폐가 들어가기도 하고 선불식 전자지급 수단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브랜치, 그러니까 영업점이 조금 바뀌게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고전적인 영업점에는 은행 텔러들이 카운터 뒤쪽에 앉아 있고 그 커스터머가 들어오면은 앞에 앉아서 상담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텔러들을 빠지면서 거기 키오스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PC 장비들을 놔두고 고객이 그냥 직접 터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현재는 통칭해서 스마트 브랜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마케팅 채널, SNS나 SMS도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다른 방식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깔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푸시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그 고객들이 자기한테 혹시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서비스에 접속을 하던가 아니면은 브랜치에 방문을 하도록 하는 형태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등의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현재는 마케팅 채널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어널리스틱이라는 것이 뒤에 이제 빅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줘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뭔가 거기 가입을 했을 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계속 금융기관이든 통신사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의 패턴을 소비자마자의 패턴을 파악하려고 주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한 채널이 오다 보니까는 약간 새로운 서비스로 느껴지는데, 아마 많이들 방문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이라는 미국 사이트가 있죠. 유통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존은 홈페이지 화면이, 메인 화면이 접속한 유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PC 정보도 갖고 있어서 내가 한 PC에서 계속 거기에 로그인을 한다면
약간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안내가 나옵니다. 유희준 씨가 맞나요? 아니면 클릭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가 많이 봤던 정보, 그다음에 많이 구매했던 정보들을 보고 이 사람이 살 것 같은 정보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1990년대 후반서부터 아마존에서 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법이 틀린 거죠.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것들이 생겨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계속 유용한 정보들을 던져줄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언제까지요? 할 때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올해도 더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모바일 오피스라고 해서 뭔가 커스터머들한테, 그러니까 기업 커스터머들한테 다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기업 뱅킹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이제 이건 대우증권에서 발표하셨던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통신, 정보기술, 전자 등과 결합으로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이거 몇 페이지 전에 제가 4개의 원으로 말씀드렸던 거와 거의 똑같죠. 전자금융의 의의라고 했을 때 IT 기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 있고 통신 기술이 있고 전산화가 되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게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전자금융이 시작될 때 전자금융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스마트 금융도 마찬가지로 전자금융의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부분은 모바일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들이 보급됐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해외의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빅데이터,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 정보들을 어떻게 잘 저장하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비슷한 류의 얘기들이 되겠죠. 결국 그러니까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스마트 금융의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좌우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저희 국내 지금 현재 스마트 금융, 그러니까 전자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자금융 관련 동향은 어떻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희 금융에 관련된 제가 이제 통계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국내에 그러면 정보통신 관련된 현황들은 어떤가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지자체별 주민등록 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가구 수가 한 2천만 가구 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80%의 가구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의아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였죠. 지금은 미래부가 수행을 하는데 소비자 정보통신 이용 패턴 같은 것을 모집단을 모집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어떨 때는 90%가 넘었다가 어떨 때는 조금 떨어졌다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80% 정도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된 가구가 98.1%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내 가정은 컴퓨터도 가지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 5천만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집계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래부에서 제공하는 유무선 이용자 통계인데요. 거기서 뭔가 아마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해보시니까 5천만 정도 됐다라고 하셨을 것 같고요.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5,400만 정도. 인구를 넘어선 지 좀 됐죠. 인구 넘어선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인데 5,400만 명이 쓰니까요. 2개 내지 3개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700만 정도가 사용을 한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이게 다 이제 합쳐지면서 스마트폰도 인구를 넘어서는 게 멀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의외의 데이터는 태블릿 PC가 65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3G 태블릿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숫자를 더한다면 아마 이 와이파이와 비슷한 수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통신 관련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그 전자금융 관련된 통계는 어떤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 사용자의 50% 정도가 인터넷으로 1년 안에 물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4%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용자의 45.3%가 그러니까 1년 내에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쪽 통계에 따르면 그 인터넷 뱅킹의 총 가입자 수, 그러니까 이게 가입자 수라고 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입 계좌 수입니다. 왜냐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개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중복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수치가 좀 많아서 지금 9,500만 명이 넘습니다. 9,500만 명이 넘다고 하고요. 일평균으로, 그러니까 2013년에 일평균으로 5,400만 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요. 일일 총 그 이용 금액이 33조 6천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뱅킹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거액 결제망을 제외한 그 계좌 이체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용하는 액수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됐고요. 이런 액수를 해외에 나가서 발표를 해주면은 해외의 전자금융을 저희처럼 쓰는 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건수와 액수를 보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뱅킹은 어떠냐?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사용자들 중에 65% 정도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러니까 요즘 모바일 뱅킹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한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4,900만 명 정도의, 그러니까 4,900만 계좌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2천만 건 정도의 일평균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량으로는 1조 4천억 원 정도 거래 수준입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많나요? 적나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죠. 하루에 얼마만큼 거래가 되는지. 저도 뭐 한국은행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거래가 하루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보는 게 맨날 이런 데이터입니다. 얼마 정도 사용량이 늘어나고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들은 뭐 한국은행이나 저희나 안행부, 미래부, 키사의 쪽 자료들을 참조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통계들이 반영해 주는 거는 저희가 뭔가 어떤 변화를 거쳐오면서 그 전자금융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건데요. 그 전자금융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대체로 뭐 사무자동화, 온라인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점과 지점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자동화는 그 해당 뭐 오피스를 자동화하는 개념이라면은 온라인화는 한 은행 안에서 본점과 지점을 연결했고요. 공동망 구축은 은행들을 묶어서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망 접속을 하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으니까 개인화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관계들 보면은 뭐 급여 개선 업무 같은 거를 일괄 처리하는 그 사무자동화를 하다가 영업점간 온라인을 서비스를 실시했고요. 그런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었던 거는 밑에 보시는 주전산기라고 하는 큰 그 PC들이 이제 국내 도입되면서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ATM 공동망, 뭐 지로 공동망서부터 있고 한은망 등 다양한 그 결제망들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대략 1980년대에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졌었고요. 80년대 후반까지요.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기반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그 관건으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국내 전자금융 관련 통계 자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면과 비대면 거래 비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혹시 이런 전자금융이나 대면 비대면 거래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는데
최근 몇몇 언론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저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쨌든 대면보다는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것이 추세이다. 이유는 전자금융의 발전에 따라 라는 건데요. 최근에 약간 그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둔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지표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가 나왔더니 언론사에서 그 최근에 전자금융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사용자들이 전자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영업점을 방문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게 정확하게 알려면은 올해 연간 데이터를 다 이제 집계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금융사고가 난 것도 사실이고 몇 가지 지표가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려면은 연말 데이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DATM을 통한 거래가 인터넷 배킹보다는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의 경우 많이 있고요. 대면 거래는 12.2%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 서비스로 가면은 약간 얘기가 틀려지죠. 조회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것입니다. 모바일 뱅킹을 포함해서 조회는 단연컨대 인터넷 뱅킹으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의 비중 자체가 73%니까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비자들의 패턴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면은 저희가 흔히 간 본다고 그러죠. 이걸 써도 돼? 믿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제일 처음엔 조회서부터 하죠. 이거 편하네? 괜찮네? 그러면 소액이체를 하고요. 소액이체가 익숙해지고 소액이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한번 그 수치가 튀면서 이제 거액결제, 그러니까 개인의 거액결제죠. 개인이 생각하는 거액결제들이 발생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자금융의 전체적인 사용량도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CDATM, 저희가 CDATM을 이용한 그 거래가 퍼센테이지가 인터넷 뱅킹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이 10만 명당 282대의 CDATM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 월드뱅크 자료에 의하면 국내가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평균으로 보더라도 유럽 평균이 93대, 북미가 207대, OECD 국가 기준 90대, 아시아 퍼시픽이 31대니까요. 282대면은 굉장히 많은 CDATM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국내처럼 다양한 기능의 다양한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CDATM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만 좀 유사하게 일본이 그런 편이고요. 대부분의 CDATM이라고 하면은 입출금 거래 정도 제공하는 나라들이 제일 많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공하는 나라가 계좌이체 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국내 CDATM이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시는지는 나중에 CDATM을 사용하실 때 한번 여러 가지 메뉴를 한번 눌러보세요. 저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CDATM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2012년 말 기준으로는 12만 2,900대 수준으로 전국에 CDATM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지급 결제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만 보시더라도 이용 건수, 파란색 화면, 그 선인 이용 건수,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건수 자체가 매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한 5천만 건 정도씩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 액수로 보더라도 37조에서 지금 42조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꾸준히 3, 4조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거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그 성장세가 크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이용 건수로 보면은 단연컨대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의 선장세가 둔화된 거는 이제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착화됐다라고 얘기할까요?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계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하실 분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시는 상황이 된 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와갖고 빈도수 높게 조회도 해보시고 돈 들어왔나 확인해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용 건수에는 조회 건수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회 건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데 비해서 이제 금액은 한 30조 대에서 연간 30조 대에서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그 현상을 보이고요. 등록 고객 수를 보시면은 2010년도 6,600만 명 정도 수준에서 2013년에 9,500만 건 정도, 그러니까 명 정도 됐으니까요. 매해 10% 이상의 그 계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뱅킹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더 가파르죠. 최근 3년간 가장 급격하게 그 올라간 것들이 모바일 뱅킹일 텐데요. 이용 건수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용 금액도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이 있는데요. 모바일 뱅킹보다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뱅킹보다는 거래량은 아직 그 약간 그 소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점 사용자들이 익숙해지면서 그 거래 패턴이 변화가 된다면 이거 역시 언젠가 한번 다시 또 한번 점프하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등록 고객 수를 보면은 이 증가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 1,500만 명 계좌, 1,500계좌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매해 50% 이상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900만 정도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성장세와 함께 국내에 참 다양한 전자지급 그 결제 수단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결제 수단들의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전자금융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대부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된 지급결제 수단을 살펴보시면 계좌이체, 직불결제, 선불카드,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계좌이체는 잘 아실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직불결제는 저희가 아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라는 게 직불결제가 되고요. 선불카드는 교통카드, 티머니 같이 충전해서 쓰는 카드들을 선불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화폐는 선불카드와 유사하지만 저희가 약간 더 화폐의 기능을 준 것들이 국내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K캐시라는 건데요. K캐시, 비자캐시, EB캐시에서 총 3가지의 전자화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선불카드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법적 환경이 약간 틀려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잘 아실 거고요. 전자어음도 저희가 이제 사회에서 사용되는 이런 어음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꿔서 지금 전자어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사용량이 있습니다. 이용 금액면으로 보면은 계좌이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엄청난 그 큰 금액들은 대부분 다 계좌이체로 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금액은 그 단연코 때 95% 정도 항상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에 한은금융망 사용 금액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액결제망은 빠져 있거든요. 여기 거액결제가 들어가면은 아마 그나마 요거 보이는 것들도 다 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거고요. 직불결제 사용 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뒤에서 보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건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건수는 굉장히 높은 것들이 대부분 약간 저희가 얘기하는 그 정부의 혜택이죠. 세제 혜택하고도 약간 맞물려서 이 사용 패턴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직불결제 수단과 선불결제 수단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불결제 방식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소지한 계좌에서 내가 산 물품 대금이 바로 빠져나가면은 직불결제 수단입니다. 선불이나 전자화폐는 중간에 전용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옮겨서 내 리얼 계좌에서 그 전자적인 계좌 쪽으로 돈을 충전해 놓는 거죠. 충전해 놓고 여기서 사용액이 차액되는 방식이 이 선불카드나 전자화폐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 건수를 보면은 반대로 계좌이체가 그렇게 금액이 큼에 비해서
그 신용카드의 그 이용 건수를 이기지를 못하죠. 신용카드의 이용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직불결제가 관연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서부터 직불결제 사용액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뭐 직불카드, 체크카드든 아니면 현금 IC카드 얘기 요즘 많이 나오죠. 현금 IC카드가 저희가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현금 IC카드는 용도는 CDATM에서 CDATM에서 나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 현금 IC카드도 직불결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IC카드를 가지고 현금 IC카드 가맹점, 뭐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같은 대형 가맹점도 있고요. 소형 가맹점들도 있는데 그쪽에 가시면은 그거를 통해서 그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뱅킹 지원 현황을 보면요. 국내 오픈뱅킹 지원 현황은 접속 기기로 봤을 때는 PC, 뭐 노트북, 스마트 TV, 스마트 디바이스, 뭐 다양한 OS들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운영체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제들, 그 다음에 애플의 맥OS라고도 부르죠. 그 애플 OS들, 그 다음에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역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오페라 뭐 해갖고 이런 모바일 브라우저나 아니면 다른 특정 운영체제에서 많이 쓰는 브라우저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터넷 뱅킹은 어떠한 그 기기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든지 다 접속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지점, 스마트 브랜치 구축 사례인데요. 말씀드리면은 보시기 상단 좌측에 있는 게 국민은행이고요. 우측이 외환은행, 하단이 신한은행, 하단 좌측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특징들은 다 공통적으로 텔러들이 별로 안 보인다. 그 다음에 기기들이 나홀로 서 있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이런 스마트 브랜치는 최근에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학 주변에서 그 은행 업무를 보시러 은행 지점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모양새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 붐이 일었는데 올해도 기사도 한번 났었는데요. 약간 그 개점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는 데는 스마트폰 뱅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지점을 안 가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점에 가서 그걸 안 만져도 스마트폰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스마트 브랜치의 약간의 그 필요성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이제 전환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뱅킹 서비스, 지금 제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보시면 다 이제 조회, 계좌이체, 뭐 펀드 대출 외환, 카드 상품들 그런 것들을 대부분 비슷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나은행에 보면은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범프이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범프이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이폰끼리 부딪히면서 계좌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그 특화된 서비스이긴 한데요. 내가 내 친구한테 계좌이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걔 아이폰하고 제 아이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부딪히면은 인증 단계를 거친 다음에 계좌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들을 보면은 대충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동산 관련 서비스. 아무래도 부동산이 제일 많이 돈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서비스를 보시면은 그 기업 내에서 진행되는 결제 절차까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모바일 오피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에서도 활용을 하는 그 사례가 될 수 있었고요. 모바일 트레이드 쪽을 보게 되면요. 모바일 트레이드는 전용 단말기, 범용 PDA는 비슷하게 시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하다가 2009년에 그 미래에셋에서 처음 스마트폰 트레이딩, MTS를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 저희가 기존에 이제 HTS라고 하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구축해 놓은 HTS의
거래량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모바일 트레이딩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게 증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증권사들은 이런 모바일 트레이드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바일 트레이딩이 급속도로 번지고 급속적으로 장착하게 된 거는 디바이스들이 퍼진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수료 풀이죠. 가입하면 뭐 수수료 면제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고객들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모바일 신용카드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는 두 가지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에서 이제 모바일 유심에 핸드폰에서 가입자 식별을 하기 위한 가입자 식별자 모듈을 유심이라고 부르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정보를 유심에 저장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정보를 해당 회사 서버 쪽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나눠져서 유심과 앱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형 같은 경우는 비접촉 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기에 단말기죠. 결제 단말기에 비접촉을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갖다 대게 되면은 결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온라인 구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NFC 기능을 사용을 하고 BC카드나 하나 SK카드가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앱형 카드를 보시면은 앱을 실행시켜서 바코드나 QR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 리더나 QR코드 리더를 통해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NFC 기능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걸 기능을 지금 제공하는 데는 뭐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현대 카드들이 있는데요. 아마 약간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드사가 특징이 있죠. 유심형을 제공하고 있는 BC카드는 KT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하나 SK카드는 SKT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주도권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활용하는 게 유심입니다. 그 이유는 유심을 관리하는 주체가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그러니까 자기네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유심을 누군가가 사용을 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유심을 활용해서 유심에 저장해서 뭘 하려면은 통신사와 이익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앱형으로 진행되는 회사들은 이제 통신사하고는 상관없는 전형적인 카드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우리는 그러면은 유심 말고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서비스가 진행된 부분이 앱형 카드가 됩니다. 간단한 동영상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유심 카드를 사용하는 거에 그러니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와 앱형 카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최근 2년새 가입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에 이달라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신민영씨는 오늘도 부천대 앞에서 카드 대신 휴대폰을 내립니다. 휴대전화 속에 스마트카드 칩을 넣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휴대폰을 갖다 대고 핀 번호, 패스워드를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를 누르면은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앱형 카드인데요. 앱 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보안도 뛰어나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100만 장이 넘게 발급됐습니다. 보도에 홍원표 기자입니다. 한 신용카드사의 앱카드입니다. 결제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바코드를 기계에 인식시키면 곧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앱카드는 지난달 6개 카드사가 동시에 출시했는데
벌써 100만 장이 넘게 발급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60만 장을 넘어섰고 KB 국민카드도 2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나머지 3개 카드사들 역시 바코드나 QR코드는 이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재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편리한 앱카드가 좀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용 가능성도 늘어나고 해서 더욱더 편리성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앱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기존 유신형 카드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사회에 적용이 되면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홍보 영상인데요. 2011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동에서 이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기본적으로 전철이나 버스 타는 거는 뭐 문제가 없겠죠. 줄 안 서고 주문도 합니다. 특별한 메뉴판만 있으면 메뉴판에 접촉해서 물건을 고르고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는 다 제공이 되겠죠. 물품 구입 후에 신용카드에 탑재된 유심에 탑재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점을 지나갈 때 위치 정보를 수신해서 그 상점의 쿠폰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그러면은 그 쿠폰을 받아서 나 이거 사야지 생각이 나면 들어가는 거죠. 홍보 비디오 클립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매까지 가능을 하고요. 예매가 완료됐을 때 특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게이트를 지나가면은 핸드폰이 진동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계속 진동 모드로만 동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기술들인데요. 아까 비슷한 저런 겁니다. 범프 이체를 한다라는 게 두 개를 갖다 대서 통신하도록 만든 거고요. 쿠폰하고 결제하고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이 좀 더 편리하거나 이렇게 해줘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의 세상을 바뀔 수 있다라는 간단한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이 홍보 영상을 끝으로 첫 번째 시간의 강의를 마치면서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지금 저희가 1챕터하고 2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금융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과연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IS CPSS라고 해서 세계결제은행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자금융 분야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BOK 와이어라는 한국 지급결제의 마지막 거액 결제망을 운영함으로써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성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자금융을 좀 더 확충하고 그러니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뒷부분에 다음 장서부터 말씀드릴 어떤 그 특별한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시감독자로서의 역할은 저희가 이제 통계 수집을 통한 모니터링과 아니면 그 공동검사권을 활용해서 그 전자금융 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오늘 그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그 전자금융 발전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 기반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9조, 그러니까 정부는 그 각 산업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정보화와 관련하여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는 2009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전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으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그 사무국을 맡고 있고요. 현재 저희 당행을 포함한 은행, 증권, 카드, 보험, 그 다음에 유관기관들 해서 총 30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화위원회를 통해서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부분들의 역할들은 뒷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은을 비롯한 그 금융기관들 여러 기관의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장은 저희 당행 부총재님께서 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위원들로 그 각 정보화 담당 임원이나 CIO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무협의회에서는 이제 정보화 기획 관련 부서장들, 각 기관 부서장들이 하시고 그 의장은 저희 국장님께서 금융결제국장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그 밑에 표준화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1984년 9월에 금융전산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총재님을 의장으로 해서 그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그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렇게 추진이 됐던 거는 아마도 생소하시긴 하겠지만은 5대 국가기관망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5대 국가기관망이라고 한다면은 행정, 군사, 교육, 그 다음에 공안 이제 경찰 쪽이죠. 공안망, 그 다음에 5번째가 금융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의논을 하다가 한국은행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자율협의체를 만들어서 전산 관련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발족을 하게 됐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법의 변화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어서 2009년 11월에 지금 현재 그 당행 부총재가 의장이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진행했던 사업을 보면 그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보면은 대부분이 다 공동망 구축입니다. 그래서 그 BOK 와이어도 구축하고 CD 공동망도 구축하고 지로 공동망도 구축하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각 기관들이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국내 전자금융이 좀 효율적으로 구성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전상망을 그러니까 금융기관 전상망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주로 진행을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자화폐인 K캐시도 저희 사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시작했으나 현재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자화폐가 아닌 그냥 선불 지급 수단이 워낙 편리하게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전자화폐 사용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예로 한국 스마트카드, 그러니까 티머니를 운영하는 회사죠. 한국 스마트카드 자료에 따르면은 하루에 서울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탑승을 위해서 컨택하는 건이 3천만 건이 상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걸 가정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교통 수단들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자화폐 쪽은 사용량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공동망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약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저희 스마트폰 뱅킹도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뱅킹 그러니까 앱이라고 통칭하는 그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금융기관도 있고요. 작은 여타의 기관들은 합쳐서 좀 공동으로 진행하자 해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그때 1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현금 IC 결제 시스템 구축. 그래서 2012년 11월부터 저희가 현금 IC 카드, 예전에는 CDATM에서 돈을 찾기 위해서만 사용이 되던 매체를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량이 약간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굉장히 적긴 하지만 좀 더 가맹점을 확보하고 하면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게 금융 마이크로 SD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융 마이크로 SD라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마이크로 SD라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하는 새끼 손톱만한 11cm, 그러니까 1.1cm, 1.5cm 정도 크기 되는 검은색, 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휴대폰에 보조 메모리로 사용을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걸 마이크로 SD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 SD는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빨리 읽고 쓰기 편하게 만들어둔 매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신용카드 보면은 옆에 달려있는 IC칩 같은 거 있죠? IC칩 다 달렸잖아요. IC칩과 같은 시큐어 엘리먼트, 작은 거죠. 굉장히 소형 IC칩을 마이크로 SD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SD 안에 IC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IC칩이 안전한 이유는 자료를 저장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이제 플레인 텍스트라고 이제 평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IC칩은 항상 자체적인 암호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는 밖으로 노출이 안 돼 있고요. 모든 자료는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서 그게 누가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한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보다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볼까 하고 만든 것이 금융 마이크로 SD입니다. 일반적인 메모리에 IC칩을 포함시켰는데요. 약간 여기에는 이유가 아까 저희가 유심형 카드와 앱형 카드를 말씀드린 거하고도 일종의 약간의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심과 같은 경우는 아까 통신사에 종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마다 바꾸시죠? 2년 채 안 걸리나요? 핸드폰 2년마다 바꾸시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다 통신사 변경하시죠? 이동하시죠? 이동하시면 어떻게 되죠? 유심을 바꿉니다. 자기 유심 못 쓰죠. 유심을 바꾸면 유심 안에 기존에 있었던 금융정보들은 다 폐기해야 됩니다. 다 폐기하고 새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번거롭죠.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쉐어하는 것도 약간 그런데 약간 번거롭기까지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그런 좀 안전한 저장 매체가 있으면 마이크로 SD 슬롯만 있는 곳에 꽂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부대적인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매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게 금융 마이크로 SD인데요. 이건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차이나 유니온페이도 이 마이크로 SD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몇몇 해외 국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표준 대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필요한 표준화를 하는데요.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면 뭔가 표준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표준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표준에 맞게끔 각각의 기관들이 구현을 해서 공동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을 제정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IC카드, 현금카드에 들어가는 IC카드 표준도 저희가 2007년에 제정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재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트렌드가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이라고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표준이라고 해서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전자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전자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은 이런 그 모바일 관련된 표준과 장애인을 관련된 표준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표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금융 마이크로 SD 표준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에 대한 표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SD 안에 원래는 이렇게 안 크죠. 이게는 굉장히 크고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cm 정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안에 스마트 카드, IC 칩이라고 얘기하는 스마트 카드가 포함되고 메모리도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암호화되어 있는 금융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준 것이 마이크로 SD 표준이고요.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은요. CDATM 화면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가운데 하단 중앙에 화면 확대, 눈이 편한 ATM 뭐 이런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바뀝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죠. 예금, 출금, 서부터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시력인들이 ATM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메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확대 혹은 거래 절차들을 명시한 것들이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표준이죠. 그러니까 거래 절차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거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건데요.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요 하단이 조금 더 앞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다라고 하나요? 예전의 CDATM기들은 바로 하단에 보형물들이 바로 밑에 있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휠체어로 접근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전면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발이 내 몸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앞에 쪽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밀착하기에 발이 먼저 닿으면은 접근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좀 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내가 좀 더 위에 있는 기기들하고 밀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밑에 부분을 좀 더 어느 정도 현재 기술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기기사와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협회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고 현재 국내에 2013년도서부터 빠르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이라는 게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의 답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이해관계를 상충해서 맞출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거죠. 그러니까 표준은 최선의 답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하시려면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 거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맞춰서 만들고 그게 보급되고 그로 인해서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작년에 한 게 점자카드 표기입니다. 점자카드 표기 관련된 표준을 만든 이유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저시력인이나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를테면 A은행에 가서 A은행 현금 지급기에 A은행 카드를 넣고 써야 되는데 카드가 어느 카드인지 식별이 안 되니까 B은행 카드를 넣는 거죠.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600원에서 많게는 1,800원, 2,000원까지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 쪽에서 우리가 그런 거 관련돼서 좀 불평등을 받고 있다. 이건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카드의 경우는 기관만 식별할 수 있도록 점자 표기를 하도록 했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 번호, 유효기간, 뒤에 CVC.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죠. 그 정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자 표기를 했습니다. 음성 안내,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서비스들에서 이제 음성 안내를 제공하거든요. CDATM도 음성 안내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음성 안내를 진행을 할 때 CDATM의 특징은 이어폰을 연결을 해야 음성 안내가 시작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거래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접근하게 되면은 그 음성 안내를 원하시면 이어폰을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동작하는 CD ATM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ATM에 이어폰을 연결하시면 그 음성 안내가 나오고 해당 음성 안내를 들으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점자카드 표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스마트 금융 발전을 위해서 그 몇 가지 그러니까 표준 재정이나 사업들을 통해서 그 스마트 금융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면서 그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떠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대부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보안이죠. 최근에 워낙 그 금융전산 사고들도 많이 나오고 보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안전하냐? 문제가 그거죠. 편리만 하면 뭐 할 거냐? 안전해야지. 그래서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악성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최근에는 많이 얘기가 들어가긴 했지만 최초 스마트폰이 제일 처음 복원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제일브레이크, 타로, 그 다음에 루팅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부르기에 자의적인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스스로 내 폰으로 해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루팅을 방지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들이 증가하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사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위협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고 공격 방법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 내부 정보 노출되는 거에 제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글 월렛에서도 뭐 신용카드 정보 유출됐다, 뭐 핀 번호 유출됐다, 모바일 뱅킹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사고들과 더불어서 가장 큰 스마트폰의 위험은 분실입니다. 분실.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그러니까 향후 개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그 분실을 하면 사용 못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실 방지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그 발표도 있었는데 이 분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선불카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교통카드도 분실하면은 그거 들고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다 찍어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죠. 그 이유는 기존의 PC나 서버 방식에서 있던 인프라가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PC 무선 방식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거에 걸맞는 보안 대책을 만들고 보호 대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이슈는 관련 업계 간의 이해 상충입니다. 고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영역이라고 과거에 모두 생각을 했고 은행 쪽의 생각들은 거의 또 대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업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하는 거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강자가 하나 나타났죠. 통신사들입니다. 이 통신사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IT 융합이 되다 보니 우리도 금융업을 할 수 있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고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야기가 되면서 전자금융 시장과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그 둘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을 했는데 웬걸요?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나타난 애들이 플랫폼 제공업자라는 애들입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윈도우스.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그게 니네 거라고 생각해? 우리도 있어. 웬걸요? 제조사들이 또 아니야, 우리도 서비스 제공할 거야. 월렛 제공할 거야. 뭐 제공할 거야. 얘기했죠. 최근에는 이제 아니야, 조그맣게 페이팔이라든지 정말 전자지급 업자들이죠.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너무나 많은 롤플레이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들 간의 이해관계는 모두 다 틀리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 틀립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성패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보안 매체들을 어찌됐건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보안 매체들을 상용화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금융 마이크로 SD를 활용할 경우에는 약간 좋은 팩터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는 그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저희는 이제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통신사나 다른 전자금융업자, 금융기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도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의 그 스마트 금융의 세상이 올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스마트 금융을 앞당기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지불 패턴입니다. 신용카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지불 패턴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20대 때, 저보다 조금 위에 분들이 20대 때 신용카드가 굉장히 그 급성장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 패턴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지급 패턴이 결국 향후 20년 뒤에 한국의 스마트 금융을 앞당길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촉매제가 될 테니까요. 다양한 그 서비스가 나오면은 기존의 것들 고수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